살구나무에 살구기쁨 열리는 시인의 정원, 대추나무에 대추희망 열리는 풀잎 놀이터, 표광소 시인의 정원. 1592년 6월 7일 맑음. 아침에 출발하여 영등포 앞바다에 이르러 적선이 율포에 있다는 말을 듣고 복병선으로 하여금 그곳에 가보게 했더니 적선 5척이 먼저 우리 군사를 알아채고 남쪽 넓은 바다로 달아났다. 우리의 여러 배들이 일제히 추격하여 사도첨사 김환이 한 척을 통째로 잡고 우후도 한 척을 통째로 잡고 녹도만호 정운도 한 척을 통째로 잡았다. 외적의 머리를 합하여 세보니 모두 36급이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힐링 충전소에서 시인의 정원을 진행하는 시 쓰는 사람 표광소입니다. 오늘은 이순신께서 1592년 6월 7일에 쓴 임진일기를 읽었습니다. 시인의 정원은 오늘도 김현덕 씨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덕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덕입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마틴 스미스가 부릅니다. 봄 그리고 너. 바람이 불어 따스한 햇살 속에서 우리 꽃향기와 함께 오늘 날이 좋아서 같이 걷고 싶어요. 이쁜 이 거리를 너와 함께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진 않아. 너도 나와 같다면 오늘 앞에 머릿결이 휘날리는 그 향기에 기분이 좋아서 너의 그 사랑이 피어나고 그대 품에 안겨 살짝 눈을 감죠. 파란 하늘엔 구름이 하나 둘씩 새하얗게 꽃들을 피우고 우리 둘의 사랑이 시작되고 이 거리를 하나 둘씩 새하얗게 더 물들이고 있죠. 밤 공기는 아직 차고 너의 손을 잡고서 이 순간에 서로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가로등이 비추는 거리를 따라서 지금 이 시간이 영원하길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진 않아. 너도 나와 같다면 오늘 앞에 머릿결이 휘날리는 그 향기에 기분이 좋아서 너의 그 사랑이
네, 오늘 읽은 이순신 일기는 율포해전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연필 선생이 지은 이순신의 바다에서 율포해전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포해전. 당항포해전에서 승리한 이순신은 계속해서 24시간 경계망을 펴고 있었다. 탐망선들이 넓게 퍼져 일본 측의 탐망을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근처의 육지와 섬들마다 이순신이 보낸 탐망꾼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이 전한 소식은 이순신의 대장손으로 속속들이 보고되었다. 이순신의 척후선의 가덕도 근방에서 일본군의 탐색선을 격침시키자 경상 우수영의 군관이 나타나 수급을 뺏어갔다는 보고도 들어왔다. 이순신은 속으로는 분노했지만 크게 내색하지 않고 척후선의 노고를 치하하며 병사들에게 술을 내어 주었다. 당항포해전 이틀 후 6월 7일 거제도 영등포에서 약탈을 하고 있는 일본 함대를 발견한 척후선이 신기전을 쏘아 올렸다. 동풍이 심하게 불어왔지만 조선 함대는 역풍을 뚫고 일본의 함대를 추격했다. 반면 일본 함대는 조선 함대를 보자마자 뱃머리를 돌려 가덕도 쪽으로 도망가기 시작했다. 일본 군들은 마음이 급했는지 배 안에 짐짝까지 버려가며 배의 속도를 높이려 했고 속도만 놓고 보면 판옥선이 일본 전함들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그러나 동풍이 너무 강하자 일본군 함대 7척은 방향을 남쪽으로 꺾어 거제도 율포 쪽으로 향했다. 율포에 도착하자 일본군들은 배를 버려둔 채 육지로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기어이 쫓아온 조선 수군 입장에서 일본의 전함 7척을 불사르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었다. 전라자수영의 우후 이몽구는 적선을 납포했고 녹도만호 정운과 광양 현감 어용담의 판옥선은 나머지 배들을 불태웠다. 전라 우수영의 가리포진 첨사 구사직은 적선을 불태웠고 적의 수급을 베었다. 원균의 경상 우수영 함대들은 어디선가 수급을 줍고 다니느라 율포해전을 놓쳤다. 배를 버려둔 채 도망가던 일본군들은 조선 수군들에게 움직이는 표적일 뿐이었다. 상당히 많은 일본군이 조선 수군의 화살을 맞아 쓰러져 나갔다. 이순신은 율포해전의 승리를 기분 좋게 기록했다. 외인들의 목이 잘리고 혹은 빠져 죽어 남김없이 섬멸되니 여러 전선 장병들은 마음이 상쾌했다. 율포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둔 다음 날인 6월 8일과 9일 조선의 연합 함대는 눈에 불을 켜고 근방에 숨어있을 일본 전함들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조선 수군이 강하다는 소문이 퍼진 것인지 일본의 전투선은 단 한 척도 보이지 않았다. 조선의 바다는 이제 이순신의 바다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순신은 이 기세를 몰아 일본의 전진 기지가 있는 부산포까지 공격하고 싶었다. 단숨에 왜군의 종자까지 박멸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왜군을 향한 이순신의 적개심은 엄청났다. 그러나 오랜 전투로 조선군은 지쳐 있었고 군량미도 떨어졌으며 화약도 부족했다. 결국 훗날을 기항하기로 했다. 연합함대는 6월 10일 남해 미조항에 도착해 해단식을 가졌고 이순신과 전라 자수영의 함대는 여수로 무사히 귀환하였다. 1차 기황 때와 마찬가지로 여수항은 환호와 열광의 분위기였다. 이순신은 들뜬 마음을 다잡고자 장수들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한번 승첩했다고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군사들을 위무하고 전선을 다시 정비해 두었다가 급보를 듣고 즉시 출전하되 처음과 끝은 한결같이 하라. 이순신의 승리들은 임진왜란 당시의 분위기를 일시에 바꿔놓은 기적적인 쾌거였다.
옥포와 하포, 적진포에서 승리했을 때만 해도 조선인 대부분은 반신반의하는 기색이었다. 그러나 사천, 당포, 당항포 그리고 율포 네 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했다는 소문이 퍼져자 여기저기 몸을 숨기던 지방의 수령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방의 관료뿐 아니라 도망갔던 군인들도 돌아왔으며 농민 등 피지배층의 의병봉기도 이곳저곳에서 일어났다. 더불어 한양을 버리고 피난가던 선조와 조정의 대신들도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조정에서는 이 승리를 명나라에 알리며 명군 참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순신의 2차례 출정에서의 승리는 막혀있는 혈관에 피를 통하게 하여 피폐한 조선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었다. 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루시가 부릅니다. 날씨가 미쳤어. 오늘은 바람이 적당해 만나자 yeah. 햇살은 안 뜨겁고 거리엔 사람들도 적당해 yeah. 저기 SNS에서 봤던 카페 가보고 싶어 했었던 너 사진이 잘 나오는 창가 자리를 봐뒀어. 근데 넌 어디서 찍어도 예뻐. 겉옷은 챙겨와 밤에는 추워. 뭐 안 챙겨오면 더 좋아. 내가 안아줄까. 너무 빠른가. 그럼 내 거 주지 뭐. 너무 들떴나. 날씨가 좋아서 그래. 다음 주 평일에는 눈치 게임해서 우리 꿈과 희망의 나라로 갈래. 달빛은 설레고 하늘엔 별들도 닫아주고 싶어. 유치하고 뻔한 말이면 어때. 정말 좋아하면 원래 그런 거래. 너무 일찍은 가지 말자 yeah. 추억이 잘 나오는 하루가 될 것 같아. 거기가 그렇게 야경이 예쁘대. 겉옷은 챙겨와 밤에는 추워. 뭐 안 챙겨오면 더 좋아. 내가 안아줄까. 너무 빠른가. 그럼 내 거 주지 뭐. 너무 들떴나. 날씨가 좋아서 그래. 갑자기 전화해서 또 불러낼지 몰라. 근데 있잖아 날씨가 미쳤어. 빨리 나와봐. 아이스크림이 2개야. 널 보내기 아쉬웠던 집 앞 벤치야. 날씨가 미쳤나. 내 맘이 미쳤나. 안 힘들다 미쳤나. 저기서 걸어오는 너를 보니까 알겠어. 내 마음이 미쳤네. 너무 들떴나. 날씨가 좋아서. 아니 사실 네가 좋아서 그래. 이순신은 2차 출정의 내용을 조정에 알리면서 당포 파회 명장이라 한이었다. 스스로 당포해전을 가장 큰 승리로 보았던 것 같다. 특히 첫 출정했던 거북선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먼저 거북선으로 하여금 충루섬 밑을 똑바로 충돌케 하고 용의 입으로는 위를 향해 현자포 철탄을 치솟며 천자, 치라대포, 대장군전 등을 쏘아 그 배의 선체를 부수고 뒤에 있는 판옥선들은 포탄, 화살, 살탄 등을 교대로 쏘아대게 했습니다. 당포 파회 병장은 이순신의 애민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많았다. 외적에게 잡혀갔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시 데려오는 일은 외적의 목을 빼는 것과 다름없는 공로이므로 외선을 불태울 때는 우리나라 사람이 있는지 특별히 살펴서 찾아내고 조심하라 산치게 했습니다. 또한 이순신은 사상자들의 명단을 기록하였는데 이때 귀천을 가리지 않았다. 이름이 없었던 천민들에게 입영할 당시 한자로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도 보인다. 이순신은 소속 관아에 명령을 내려 사망자의 장례비와 유족에 대한 위로를 베풀게 하였다. 천민 출신이라도 예외는 없었다. 죽은 사람의 시체는 따로 작은 배에 싣고 가서 고향에서 장사를 지내주고 그 처자들은 구유라는 법에 따라 시행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또 부상자에게는 약품을 나누어주고 충분히 치료해주라고 각 장수들에게 엄하게 지시하였습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10cm가 부릅니다. 봄이 좋냐? 꽃이 언제 피는지 그딴 게 뭐가 중요한데 날씨가 언제 풀리는지 그딴 거 알면 뭐 할 건데 추울 땐 춥다고 붙어 있고 더우면 덥다고 니네 진짜 이상해 너의 달콤한 남친은 사실 PC방을 더 가고 싶어 하지 겁나 피곤하대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몽땅 망해라 망해라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나는 안 생기는 건데 날씨도 완전 풀렸는데 감기는 왜 또 걸리는데 추울 땐 추워서 안 생기고 더우면 더워서 인생은 불공평해 너의 완벽한 연애는 아직 웃고 있지만 너도 차일 거야 겁나 지독하게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몽땅 손잡지 마 발짱 끼지 마 끌어안지 마 제발 아무것도 하지 좀 마 설레지 마 심쿵하지 마 행복하지 마 내 눈에 띄지 마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몽땅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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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해라
계속해서 황연필 선생이 지은 이순신의 바다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을 잡아라. 조선 수군에게 패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화를 내면서도 자국의 수군이 방심해서 졌을 것이라 생각했다. 아무렴 바다와 해적의 나라라 자부하는 자국의 수군이 먼 바다로 배 한 척도 끌고 나오지 못하는 조선 수군에게 실력으로 졌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명령했었다. 지체 없이 조선의 왕을 잡아들여라. 서해로 돌아가서 수륙병진 작전을 실시하라. 남해안 쪽에 외성을 쌓아라. 조선 수군을 섬멸하라. 그러나 일본 수군은 이순신에게 재차 패배하게 되면서 수륙 병진 작전을 포기해야만 했다. 조선의 왕을 잡지 못했고 조선의 수군을 섬멸하지도 못했다. 남쪽에 외성을 쌓으려고 했지만 역시 이순신에게 사천과 당포에서 패하며 외성 축조에도 차질이 생겼다. 일본군 입장에서는 조선 수군과의 전적에서 7전 7패의 상황이 되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수군의 사령관이 전라 좌수사 이순신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제갈량이라고 불리던 구로다 간베에게 물었다. 이순신이란 자가 대간절 누구인가? 그러자 구로다 간베는 우물거리며 대답했다. 조선인 포로들에게 물어봤지만 이 신립과 이 일은 알아도 이순신이란 이름은 잘 모른다고 합니다.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당시 일본 최고의 수군 권위자 국키 요시타카를 불렀다. 그대를 보내면 이순신을 잡을 수 있는가? 국키 요시타카는 솔직하게 말했다. 이순신의 함대의 2배에 달하는 병력을 주십시오. 이순신의 목을 들고 오겠습니다. 자신감 있는 대답 같지만 뒤집어보면 같은 함대의 숫자로는 일본의 수군이 조선의 수군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해군 전문가인 국키 요시타카는 나름의 정보만을 총동원해서 지난 몇 차례의 해전의 패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그 결과 조선 수군의 주력선인 판옥선이 생각보다 크고 튼튼하더라는 사실. 판옥선의 함포 사정 거리가 길고 정확도가 뛰어나다는 사실. 총통과 신기종 등 다양한 무기들을 조선 수군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조선 수군 사령관 이순신의 전술 능력이 뛰어나더라는 사실. 철갑 뚜껑이 닫혀있는 소경배에는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 등을 파악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국키 요시타카의 간언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조선 침략용 함대를 2배 증원시켰다. 일본의 전진기지 나고야에서 70척의 전투선이 국키 요시타카와 함께 부산으로 증파되었다. 기존의 함선까지 더해 부산에는 일본의 주력선인 안택선과 세키부네가 140여 척으로 확보되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에 참전하고 있던 또 한 명의 해군 전문가를 투입시켰다. 와키자키, 너는 부산으로 가서 해전을 준비하라. 그리고 이순신을 죽여라. 와키자카 야스하루, 그는 오사카 앞바다인 아와하지 섬을 지배하는 해적 집안 출신으로 용맹하기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인물이었다. 한양을 탈환하고자 모인 삼도 근왕군 5만 병력을 용인에서 격퇴시킨 장본인으로 임진왜란사 최악의 패전을 조선에 선사한 인물이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지목된 와키자카는 한껏 고무되었다. 용인 전투에서 전라도 관찰사 이광의 5만 병력을 1600여 명의 일본 군으로 쓸어버렸다고 자부하는 와키자카 입장에서는 전라도 관찰사의 휘하 장수인 전라사사 이순신 따위야 우습게 보였다. 더군다나 자신의 주특기는 해전이었다. 그러나
와키자카를 비롯한 여러 장수들을 한 번에 투입한 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패착이 되었다. 관료주의 국가인 조선에서는 총사령관이 지휘하면 휘하의 장수들이 일제히 따라가는 지휘체계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봉건주의 국가인 일본에서는 다이묘가 나름의 독립세력이었고 다른 다이묘의 명령을 받들 근거가 빈약했다. 요컨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와키자카는 이번 정벌에서 국기 요시타카의 명령을 따르도록 하라고 명했다면 이야기가 또 달라졌을 것이다. 그랬다면 왜군 함대 140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더 큰 힘을 발휘했을 것이다.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했고 더불어 젊은 와키자카는 공의 눈이 먼 상태였다. 와키자카는 한양에서 이순신이 있는 남쪽 바다로 향해 출발했다. 이순신을 잡으러. 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조이가 부릅니다. 주땐무. 창문을 두드리는 깨끗한 빗소리에 널 만나기 전
1592년 6월 7일에 쓴 이순신 일기는 율포해전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연필 선생이 지은 이순신의 바다에서 율포해전과 관련된 그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순신께서 선조에게 보고한 그 당항포해전과 율포해전에 관한 보고서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당항포해전 5일에는 아침 안개가 사방에 짙게 끼었다가 늦게야 거치기에 거제도로 도망간 왜적들을 토벌하려고 돛을 올려 달고 바다로 나왔습니다. 그때 거제에 사는 향화인, 김모 등 7, 8명이 작은 배를 함께 타고 와서 반가이 마중하며 말하기를 당포에서 쫓겨간 왜적의 배들이 거제를 거쳐 고성 땅 당항포로 옮겨와 정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를 재촉하여 당항포 앞바다까지 와서 남쪽을 바라보니 진해성 밖 몇리 되는 들판에 기마병 1000여 명의 깃발을 세우고 진을 치고 있기에 사람을 보내어 탐문해 보았더니 함항군수 유승인이 기마병 1100명을 거느리고 적을 추격하여 이곳까지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당항포 어귀의 지형을 물어보니 거리는 10여리 정도 되는데 폭이 넓어서 배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기에 먼저 전선 서너 척을 보내어 그곳 지리를 살펴보게 하면서 만약 적들이 추격해 오거든 짐짓 물러나서 그들을 유인해 오라고 엄하게 지시하여 보내고 신등 우리 수군은 몰래 잠복해 있으면서 적들을 무찌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탐색 보냈던 전선들이 곧 바다 어귀에서 발을 돌려 나오면서 신기전을 쏘아 왜적이 있으니 속히 오라는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전선 4척을 바다 어귀에 매복시켜 두고 노를 재촉하여 들어가 보니 양편 산기슭의 길이가 강을 끼고 20여리로 그 사이의 지형이 그리 협착하지 않아 싸울 수 있은지라 여러 배들이 고기 두릅처럼 일렬로 일제히 나가 선수와 선미가 서 이어져 소소강 서쪽 기슭에 이르니 검은색을 칠한 외선들이 있었는데 크기가 퍼럭퍼럭만한 것이 9척, 중간배 4척, 작은 배 13척이 해안을 따라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배 하나는 뱃머리에 판자로 된 3층 누각을 설치해 놓았는데 단청을 칠하고 회벽을 칠한 것이 마치 절간 같았으며 앞에는 푸른 지붕을 세우고 누각 아래는 검은 비단 휘장을 들이워 놓았는데 그 휘장에는 큰 흰 꽃무늬가 그려져 있었고 휘장 안에는 왜적들이 무수히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또 왜적의 큰 배 4척이 포구 안쪽에서 나와 한 곳에 모이는데 모두 검은 깃발을 꽂았으며 각 깃발마다 흰 글씨로 나무묘법 연화경이란 7글자가 씌어 있었습니다. 적들은 우리 군사의 위용을 보고서는 총알을 마구 쏘아대는데 마치 쌀랑눈이나 우박이 더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여러 전선들은 포위 한 채 서 있고 먼저 거북선으로 하여금 돌격해 들어가서 천자지자 대포를 쏘아 적의 큰 배를 꿰뚫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전선들이 번갈아 드나들며 화살과 대포로 쏘아대기를 마치 폭풍이 불고 천둥이 치듯 하였습니다. 한참 동안 맞붙어 싸웠는데 갈수록 우리의 위험과 용맹이 더욱 떨쳤습니다. 그때 신은 저놈들 만약 형세가 궁해져서 배를 버리고 무트로 올라가 버린다면 모조리 섬멸할 수 없을 것이므로 우리가 짐짓 군사를 물리고 포위를 풀어 진을 거두는 것처럼 보인다면 저놈들은 틀림없이 그 틈을 타서 배를 다른 곳으로 옮길 터이니 그때 좌우에서 그 꼬리를 들이친다면 몰살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전달하는 물론 한쪽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충각이 있는 큰 외선이 과연 터놓은 길을 따라 나오는데 검은색 물을 들인 돛을 대나무 2개에 매달았는데 다른 배들도 충각 배를 날개처럼 끼고 호위하면서 노를 재촉하며
바다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전선들은 사방으로 포위를 하여 재빨리 협공하였습니다. 돌격장이 탄 거북선은 또 충각배 아래로 들이받고 총통을 치쏘아서 그 충각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여러 배들이 또 불화살 등을 쏘았는데 적선의 비단 장막과 돛을 쏘아 마쳤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맹렬한 불길이 치솟아 올랐으며 충각 위에 앉아있던 외장은 화살에 맞아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다른 외선 4척은 싸움에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돛을 달고 북쪽으로 달아났습니다. 신과 이역기 등이 거느린 여러 장수들은 패를 갈라 적들과 맞붙어 싸워서 모조리 포위해버리니 배 안에 있던 수많은 적도들은 혹은 물에 뛰어들기 바쁘고 혹은 해안으로 기어오르고 혹은 산으로 올라 북쪽으로 도망갔는데 우리 전사들은 창과 칼을 잡고 활과 화살을 끼고 저마다 죽을 힘을 다해 쫓아가 잡아서 외적의 머리를 벤 것이 43개이고 외적의 배들은 전부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일부러 배 한 척만 남겨두고 돌아갈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날이 어두워져서 무추로 오른 외적들은 모조리 죽이지 못하였으나 이역기와 함께 어둠을 타고 바다 어기로 되돌아 나와서 진을 치고 밤을 지냈습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폴 김이 부릅니다. 있잖아. 있잖아 좀 늦은 거 아는데 해야 하는 말이 꼭 생겨서 아직 거기 서 있다면 잠깐만 내 얘길 들어줄래. 두드리고 계속 두드렸던 너를 왜 몰랐을까. 다친 내 마음 앞에 앉아 날 기다린 것도 말야. 지금 나 하나도 괜찮지가 않아. 지금 널 이대로 그냥 잃어버릴까봐. 널 보던 내 눈도 널 떠올리며 웃고 있던 내 입술도 사랑이더라. 알잖아 보기엔 참 쉬운데 내가 하면 얘기가 다른 거 겨우 내 맘을 알았고 내겐 아직 많이 어려운데 근데 말야 나는 하고 싶어 너랑 그 연애란 거. 사실 난 엄청 신경 쓰여 너에 대한 모든 게 다. 지금 나 하나도 괜찮지가 않아. 지금 널 이대로 그냥 잃어버릴까봐. 널 보던 내 눈도 널 떠올리며 웃고 있던 내 입술도 사랑이더라. 난 생각은 안 할 거야. 이 감정에만 이젠 솔직할게. 어서 대답해봐. 어떻게 생각해. 지금 고백하는 거야. 널 사랑한다고 가슴 벅차게 사랑하고 있다고. 나 요즘에 너 때문에 괜찮지가 않아. 지금 널 이대로 그냥 잃어버릴까봐. 널 보던 내 눈도
네, 이번에는 이순신께서 선조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율포해전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포해전. 정오에 영등포 앞바다에 이르니 외적의 큰 배 5척, 중간 배 2척이 율포로부터 나와서 부산 쪽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여러 배들이 바람을 거슬러 노를 재촉하여 우리쯤 떨어져 서로 바라보면서 쫓아가 율포 바깥 바다에 이르자 외선들은 배 안에 실은 짐짝을 모두 바다 물속으로 던졌습니다. 오후 임원구가 외에 큰 배 한 척을 바다 가운데 완전히 잡아 적의 머리 7개를 베고 또 한 척은 육지로 끌어내어 불살라 버렸으며 사도 첨사 김환은 외에 큰 배 한 척을 바다 가운데서 완전히 잡아 적의 머리 20개를 베었으며 록도 만호 정우는 외에 큰 배 한 척을 바다 가운데서 완전히 잡아 적의 머리 9개를 베었으며 광양 현강 어영담과 가리포 첨사 구사직은 협력하여 외의 큰 배 한 척이 상륙하려 할 때 쫓아가서 불살랐고 구사직은 적의 머리 2개를 베었습니다. 요도 군관 김인영은 적의 머리 하나를 베었고 소비포 권관 김연남은 작은 배를 타고 뚫고 쫓아 들어가 활을 쏘아 죽인 후 적의 머리 2개를 베고 나머지 빈 배 한 척은 바다 가운데서 불살랐는데 외적들은 목이 잘리고 혹은 모래 빠져 죽어 모조리 산멸되니 여러 배들의 장병들은 속이 다 시원해했습니다. 그리고 가덕, 천성, 경상자도의 모른대를 향해 와서는 양편으로 나뉘어 협공하면서 적의 무리를 수색했으나 적들은 멀리 도망가고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조조정계 거제도의 온천량 송진포에 도착하여 밤을 지냈습니다. 무릇 전후로 외적을 토벌할 때 남해 동쪽의 웅천 등 7, 8개 고을에서는 남녀노소 피난하는 무리들이 산골짜기에 숨어 엎드려 있다가 신등이 외적의 배를 추격하는 것을 바라보고는 다시 살 길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면서 찾아와서 외적의 거취를 아는 데까지 모조리 말해주지 않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몰골들이 참으로 처참하였습니다. 그래서 외적의 배에서 얻은 쌀과 포목 등의 물건을 나누어 주어 편히 있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환 포로들과 보자기들로서 부모와 처자들을 이끌고 이웃이나 친척들과 함께 본영이 있는 성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끊임없이 이어졌는데 의탁해온 수가 전후로 거의 20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하던 일을 부지런히 하면서 진에서 장기간 편히 살도록 해주기 위하여 본영에 가까운 장생포 등 땅이 넓고 기름지며 인가도 많은 곳에다 나누어 들여보내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적에게 사로잡혀갔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도로 찾아내어 데려오는 일은 외적의 목을 빼는 것과 다름없는 공로이므로 외선을 불태울 때는 특별히 살펴서 찾아내고 조심해서 함부로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신칙하였습니다. 생환 포로들로부터 받은 정보. 여러 장수들이 적에게 사로잡혀 갔던 남녀 사람들을 다시 빼앗은 것이 모두 6명이라고 보고받았는데 그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나이가 어리거나 포로로 잡혀간 지 얼마 안 되어 외적들이 하는 짓들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당항포 바깥 바다에서 녹도마로 정운이 빼앗아온 동네 근처에 살던 산호인 억만은 금년에 나이 13살임으로써 머리를 깎아 외놈처럼 되었는데 신문했을 때 그가 진술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동래성 동문막 연자동에 살았는데 난리가 일어나자 곧바로 부모를 따라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4월에 외적들이 수없이 몰려와서는 성을 5겹으로 둘러쌌으며 나머지 외적들은 들판에 깔렸습니다. 선봉에 선 외적들은 갑옷을 입고 각각 큰 길게를 잡았으며 넓고 큰 투구를 쓴 놈들은 100여 명이 성으로 돌격해 와서는
한편으로는 대나무 사닥다리를 옆으로 세우고 곳곳에서 넘어왔습니다. 성이 함락되어버린 다음에는 닥치는 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였는데 서인은 허둥대다가 두마 형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하늘을 보고 울고 있었는데 그때 외놈 하나가 손을 잡고 마구 끌어서는 부산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5, 6일 묵은 후에 배로 옮겨 태웠습니다. 그 배에는 외놈이 7, 8명 있었는데 그들은 나를 보자 큰 소리로 짓거리며 칼을 휘두르며 때리려고 했는데 나를 데리고 갔던 외놈이 두 팔을 벌려 맞고서는 나를 배 밑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그곳에 정박해 있던 외선의 숫자는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배에 태워진 후 5, 6일이 지나자 큰 배 30여 척이 동시에 출발하여 우도로 향했습니다. 그 중에서 층각이 있는 큰 배에는 장수가 타고 있었는데 많은 배들은 그 아래 모여들어 지시나 명령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배들이 서너 척씩 배를 갈라 도적질에 나섰습니다. 민가를 분탕질하고 소와 말을 칼로 찔러 죽이고 포목과 곡식과 온갖 물건들을 옮겨다가 배에 실었는데 이런 짓을 하루에 2-3번씩 하기도 했습니다. 지나온 섬이나 마을의 이름들은 모르겠습니다. 이번 6월 5일에는 배 4척이 한 패가 되어 같이 진해 선창으로 갔습니다. 외적들은 절반이 넘게 성으로 들어갔는데 얼마 되지 않아 진해성 밖에서 수천 명의 무장병들이 그곳으로 쳐들어와서 기세가 등등하자 성으로 들어갔던 외적들은 아우성을 치면서 돌아와 배를 타고 너를 저척하여 바다 가운데로 내려왔는데 또 보니 돛을 단 전선들이 서쪽 바다를 뒤엎고 있었으므로 적도들은 자신들의 종적을 감출 수 없음을 알고 입술이 타고 침이 마르고 간담이 떨어져서 큰 배를 버리고 작은 배에 함께 타고는 멀지 않은 폭우로 노를 재촉하여 달려가 들어갔습니다. 소인과 어제 잡혀온 진해 출신 산호 나근네 등은 함께 큰 배에 버려져 있었기 때문에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외인들은 각자 창칼과 총탄을 가졌으며 아침 저녁 먹는 밥에는 모래와 흙이 반이나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일들은 말이 달라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율포 앞바다에서 외적과 맞붙어 싸울 때 녹도만호 정운이 도로 빼앗아온 천성수군 정달망은 나이가 이제 14살인데 신문에 쓸 때 그가 진술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난리가 난 뒤 부모를 따라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날짜는 기억 못하는데 이달 6월 초순쯤에 배도 고프고 지칠 대로 지쳐서 천성 근방 들판 보리밭에서 이삭을 주어 연명하려고 내려왔다가 외놈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날 외놈들은 영등포 바닷가에 배를 떼어놓고 노획한 물건들을 볕에 말리면서 바람을 쐬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수군이 불의에 돌격해오자 외놈들은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갈팡질팡하다가 닷줄을 끊어버리고 아우성치면서 배를 타고 바깥바다로 멀리 도망가다가 기운이 떨어져서 잡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어린 나이에 외놈들에게 사로잡혀 가서 부모와 고향을 떠나와 보기에 불쌍하고 측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온 장수들에게 구휼하여 편히 있도록 해주고 난리가 끝난 후에 고향으로 돌려보내주도록 하라고 각별히 타일렀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경서가 부릅니다. 봄이야. 똑똑똑 내 맘의 문을 두드리는 너의 목소리 Like it 새로운 예쁜 애로 바뀌어주는 바람 이 포근한 봄에 너를 만나 다행이야 나만 빼고 좋아했던 이 봄 웬일이야 살다가 보니 나도 봄이 좋아지게 될 줄이야 봄이야 별거 아닌 일들에도 설레이는 봄 너와 나 둘이 시작하기 좁은
억지로 애를 쓰지 않아도 또 너만 보게 돼. 네 두 눈은 봄 햇살보다 빛이 나. 달콤한 이 느낌 나도 모르게 떨려와. 분홍 색깔의 벚꽃잎이 비처럼 내린 순간 봄이야. 별거 아닌 일들에도 설레이는 봄. 너와 나 둘이 시작하기 좋은 봄이야. 거리에 날리는 꽃잎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 그치에 내 눈에는 너만 보여. 사랑인가봐. 생각도 못했던 이 봄이야. 아름다운 이 계절에 빠진 건 착각일까. 왜 그럴까.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고픈 걸까. 이 봄이 내게 준 선물인 걸까. 믿기지 않지만 믿어보려 해. 후회는 아닐 거야. 묘하게 모든 게 다 예쁘게 보이는 봄이야. 사르르 내리는 봄비마저도 포근해. 거리에 날리는 꽃잎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 그치에 내 눈에는 너만 보여. 사랑인가봐. 생각도 못했던 이 봄이야. 별거 아닌 일들에도 설레이는 봄. 너와 나 둘이 시작하기 좋은 봄이야. 거리에 날리는 꽃잎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 그치에 내 눈에는 너만 보여. 사랑인가봐. 생각도 못했던 이 봄이야. 오늘은 이순신께서 1592년 6월 7일에 쓴 임진일기를 읽었습니다. 이날 이순신 일기는 율포해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황현필 선생이 지은 이순신의 바다에서 율포해전과 관련된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께서 선조에게 율포해전, 당포해전 등을 보고한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592년 6월 7일 맑음. 아침에 출발하여 영등포 앞 바다에 이르러 적선이 율포에 있다는 말을 듣고 복병선으로 하여금 그곳에 가보게 했더니 적선 5척이 먼저 우리 군사를 알아채고 남쪽 넓은 바다로 달아났다. 우리의 여러 배들이 일제히 추격하여 사도첨사 김환이 한 척을 통째로 잡고 우후도 한 척을 통째로 잡고 녹도만호 정운도 한 척을 통째로 잡았다. 외적의 무리를 합하여 세보니 모두 36급이었다. 거리에 눈이 녹아들고 기다리던 봄이 내게 찾아왔어. 그 봄은 전보다 작아서 꽃잎을 못 다 피울까. 있잖아